결혼한 지 이제 막 8개월 차였어요. 아직도 결혼식장에서 하객들 사이로 걸어 나오던 그날이 생생했어요. 부모님들 축복 아래 평생의 반려자를 얻었다고 믿었거든요. 저는 그 여자 하나만 보고 앞만 보면서 살았어요. 회사 일도 더 열심히 했고 매일 저녁이면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신혼집은 경기도 외곽 쪽 신축 아파트였어요. 분양가도 저렴하고 조용한 동네라 좋았죠. 아내도 공기 맑다고 좋아했어요. 옆집이 비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누가 들어온 눈치였어요. 현관 앞에 택배가 쌓이기 시작했고 가끔 복도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제 신혼생활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물론 사람마다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알지만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났어요. 오늘은 요가 끝나고 카페 좀 갔다가 들어올게. 오늘은 늦게 들어올 거야. 친구랑 저녁 약속 있어. 처음엔 그냥 믿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의심부터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야근이 취소돼서 저녁 일찍 퇴근하게 된 날이었어요. 아내에게 연락하니 친구 만나러 나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관문 열자마자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노래 소리도 나고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베란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거실에 있던 와인잔 2개가 식탁 위에 있었고 빨간 립스틱 자국이 하나 묻어 있었어요. 제가 집에서 술을 마시는 스타일도 아니고 아내는 와인 마셔도 잔 하나만 꺼내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때는 단순히 친구가 놀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뭔가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몇 주 뒤부터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옆집 남자랑 자주 눈이 마주쳤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고 말투나 행동이 부드럽고 느끼했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 남자가 인사를 건넸을 때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인사는 하는데 눈은 저를 뚫어지게 보는 느낌이었고 그 눈빛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아내와 그 남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몇 번이나 목격했어요. 처음엔 같은 층이니까 마주칠 수도 있지 했는데 두 사람이 웃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꼭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같았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옆집 남자가 현관문 앞에서 아내에게 뭔가를 건네고 있는 걸 봤어요. 아내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문을 닫았고 남자는 저를 보며 능글맞게 웃었어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퇴근길이면 항상 집 앞에서 망설였어요. 문을 열면 또 이상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어느 평일 오후였어요. 그날은 몸이 너무 안 좋아 조퇴를 하고 집에 왔어요.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한 건 누군가 급히 나간 흔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부엌에 물이 반쯤 채워진 컵이 있었고 TV는 꺼져 있었는데 리모컨은 소파 아래에 떨어져 있었어요. 신발장에는 저희 둘 것만 있어야 할 신발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남성용 운동화였어요. 사이즈도 저보다 한 치수 작았고 디자인도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뭘까? 이 신발은 누구 거지? 그런데 그날 밤 아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맞이했어요. 오히려 저한테 몸 괜찮아? 병원은 갔어? 라고 걱정하는 척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표정은 걱정스러운 듯한데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보고 싶었지만 잠금이 걸려 있었고 그녀는 잘 때도 핸드폰을 품에 안고 자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침대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잤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조심하게 됐는지 저는 그게 너무나 신경 쓰였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CCTV를 설치하자. 집안에 소형 카메라를 몇 개 구입해서 거실, 현관, 주방 쪽에 몰래 설치했어요. 평소에는 외출하면 자동으로 녹화가 되도록 설정해두고 출근했어요.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내는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외출하고 들어오는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 후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는데 낮 2시쯤 옆집 남자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고 아내는 주방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고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을 의심했어요. 아내는 손을 뻗어 남자의 어깨를 치며 웃고 있었고 남자는 아내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듯 말하며 고개를 가까이 대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믿었던 아내가 제 집에서 제 소파에서 그것도 옆집 남자랑 저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니 저는 분노를 넘어서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속에서 열이 올라왔지만 차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평소처럼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고 저는 별일 없었어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CCTV를 확인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옆집 남자는 낮 시간에 저희 집을 드나들었어요. 어떤 날은 음식까지 들고 왔고 어떤 날은 쇼핑백을 들고 와서 뭔가를 선물처럼 건넸어요. 그 모든 순간마다 제 머릿속은 점점 타들어갔어요. 아내는 집을 호텔처럼 쓰고 있었고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억울하고 분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바보였나? 내가 이렇게까지 아내를 모르는 사람이었나?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만 CCTV 영상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내가 웃는 표정, 옆집 남자의 손짓둘이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 그 모든 장면이 구체적으로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그 영상들을 반복해서 봤어요. 마치 현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다는 듯이요. 하지만 아무리 돌려봐도 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 아내는 평일 낮마다 남편이 없는 시간대에 옆집 남자와 단둘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게 아무리 우연이고 친구 사이라고 해도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에서 아내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마치 평범한 부부처럼 밥을 먹고 TV를 봤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어요. 아내가 웃으면 거짓 웃음처럼 느껴졌고 제게 손을 얹으면 그 손끝마저 낯설게 느껴졌어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제가 몰랐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내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대하고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어요. 단순히 영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휴대폰 잠금도 뚫지 못한 채 계속 눈치를 보다 보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구형 노트북 하나를 꺼내서 아내가 쓰는 데스크탑과 연결된 무선 공유기 기록을 추적했어요. 저희 집 인터넷 공유기에는 접속 시간과 기기 로그가 남아 있었어요. 분석 결과 특정 시간대마다 반복해서 접속되는 스마트폰이 하나 있었어요. 문제는 그 기기의 이름이 옆집 남자의 이름과 유사하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아내와 단둘이 있는 시간과 겹치는 시간에만 접속 기록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 남자가 우리 집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걸 캡처해서 파일로 저장했어요. 그 다음은 아내의 방에서 몰래 그녀의 가방을 뒤졌어요. 양심에 찔렸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할 만큼 상황은 심각했어요. 서랍에 있던 화장품 파우치 안에서 이상한 영수증이 나왔어요. 며칠 전 날짜였고 거기에 적힌 장소는 근처 고급 펜션이었어요. 아내는 그날 요가 수업이 있다고 늦는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펜션? 거기서 뭘 했던 거지? 저는 펜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연인용 스파룸, 조용한 독채, 예약은 커플 기준. 그 펜션은 연인끼리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에 최적화된 구조였어요. 저는 그 영수증을 들고 펜션에 전화까지 걸었어요. 이름은 모른다고 했지만 예약 번호로 확인해 줬어요. 그 방은 2인 기준으로 예약되었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어요. 아내는 이제 밖에서도 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집 안에서도 부족했는지 밖에서도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아예 점심시간에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도 또다시 옆집 남자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현관 CCTV를 휴대폰으로 보니 그 남자가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어요. 저는 바로 엘리베이터로 올라갔어요. 아파트 복도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저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생각하자 손이 덜덜 떨렸어요.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멈췄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와 옆집 남자는 순간 얼어붙었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둘 다 당황한 표정이었고 아내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말하지 마.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 녹화를 켰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의 얼굴을 찍었어요. 아내는 고개를 푹 숙였고 옆집 남자는 일어나더니 현관문 쪽으로 향했어요.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끝까지 봐야지. 여기까지 들어와 놓고 이제 나가겠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옆집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멈춰 있었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소파에 앉히고 하나하나 따져 물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저는 모든 걸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말을 흐리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냥 대화만 했어. 외로웠어. 당신이 자꾸 바쁘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울분이 터졌어요. 그럼 외롭다고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나도 외롭다고 하면 다 이해해 줄 거야? 목소리가 떨렸고 손이 주먹 쥔 채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옆집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저런 사람과 저런 일을 벌인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분노와 배신감 사이에서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날 저는 옆집 남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경찰을 부를까도 생각했지만 일단은 증거부터 확실히 남기기로 했어요. 옆집 남자에게 문자 메시지 기록이나 통화 내역 같은 걸 요구했고 그는 두려운 얼굴로 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 안에는 수개월간 주고받은 대화들이 있었어요. 둘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고 아내는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항상 조심하자는 내용도 보냈더라고요. 거기서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가 저에 대해 험담을 하면서 두 사람이 저를 조롱한 흔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오늘도 퇴근 늦대.
역시 바보야. 넌 그런 사람 왜 만났어? 너한테 안 어울려.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를 그렇게까지 비하하면서 뒤에서는 저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옆집 남자를 돌려보내고 아내와 단둘이 남았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아내는 무릎을 꿇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라는 단어조차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단순히 배신당한 게 아니라 바보 취급을 당했고 무시당했고 조롱당했어요. 제가 집에서 열심히 돈 벌고 살아가는 동안 아내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현실이 너무 분했고 치욕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는 그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역겨웠고 소파에 남아있는 두 사람의 체온까지도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잠깐 옷 몇 벌 챙겨서 근처 모텔로 향했어요. 밖은 차가운 겨울 공기였지만 제 몸은 온통 불덩이 같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내와 옆집 남자가 웃던 얼굴, 거실에 나란히 앉아있던 모습, 수개월간 저를 속여온 그 가증스러운 현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두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잠시라도 눈을 감으면 또다시 영상이 재생되듯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바로 법률사무소를 찾았어요. 저는 모든 걸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가 옆집 남자와 오랜 시간 불륜 관계를 이어왔고 집 안에서까지 그런 일을 벌였다고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 여부를 물었어요. 저는 USB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CCTV 영상, 문자 캡처, 영수증, 예약 내역. 변호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증거로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절대 밀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세요. 저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허탈했어요. 왜 이런 상황까지 와야만 했는지, 왜 내가 증거를 모아야만 했는지, 왜 내가 여기까지 와야만 했는지 너무 억울했어요. 변호사는 일단 이혼 소송 접수를 준비하고 상간자에 대한 법적 절차도 병행하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질문했어요. 혹시 아이가 있었다면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나마 덜 복잡하게 정리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는 차근차근 진행 절차를 알려줬어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서 아내에게 이혼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 뒤로 가정법원에 서류를 접수한다고 했어요. 저는 모든 걸 빠르게 진행하고 싶었어요. 단 하루도 그 사람과 같은 집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혼하자고, 더는 말이 필요 없다고. 그 순간 아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울면서 제 손을 붙잡으려 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말없이 손을 뿌리쳤어요. 아내는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하지만 제가 수개월 동안 속고 조롱당했던 그 시간들을 물을 수는 없었어요. 상처는 이미 너무 깊었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는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이건 계획적이었고 지속적이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날 우습게 봤어. 아내는 울며 머리를 조아렸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 옷, 서류, 전자기기 그리고 부모님 사진까지 모두 박스에 담았어요. 아내는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이혼하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나 아무것도 없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어요. 혼자는 싫으면서 둘이 있어도 남자 하나로는 부족했나 보네. 제 말에 아내는 입을 틀어막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이 진심이든 쇼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감정이 이미 말라버린 상태였어요. 애정이라는 감정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배신감과 환멸만 가득했어요. 며칠 뒤 저는 옆집 남자를 정식으로 상대로 삼아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처음에는 연락이 없더니 일주일 후 직접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정리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말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들렸는지 몰라요. 얼굴 붉히는 게 싫으면 애초에 내 집에 들어오질 말았어야죠. 애초에 남의 아내에게 손을 뻗지 말았어야죠.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넌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해. 정식으로 대응할 거야. 준비하고 있어.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겠죠. 그리고 저는 아내와 부모님들께도 이혼 사실을 알렸어요. 처음엔 양쪽 부모 모두 놀랐어요. 특히 제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내가 그렇게까지 했을 줄은 몰랐다고요. 저는 조용히 CCTV 영상과 증거 파일을 USB에 담아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화면에 담긴 그 장면들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손을 떨며 USB를 내려놨어요. 이제 이해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 집안이 내 발목을 잡은 거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더 이상 변명도 용서도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만 가야 했어요. 아내 쪽 부모님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어요. 딸이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고 하지만 제가 영상과 대화 기록을 보여주자 그들도 말을 잃었어요. 아내의 어머니는 울면서 제게 무릎까지 꿇으려 했어요. 우리 딸이 한순간 실수한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났을 때나 실수예요. 이건 수개월간 반복된 배신이에요. 저는 용서 못해요.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가족들 앞에서도 울기만 했고 한마디의 책임 있는 설명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모든 건 법의 손에 맡겨야 할 시간이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법원으로부터 첫 신문 기일이 잡혔다는 통보를 받았고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점검했어요. 증거 자료는 넘칠 만큼 충분했고 상대가 반박할 여지도 없었어요. 특히 CCTV 영상과 문자 메시지 내용은 너무도 노골적이어서 도리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변호사도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건 피고 측에서 할 말이 없어요. 압도적입니다. 저는 차가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보다 뜨거웠던 가슴이었지만 지금은 얼어붙은 돌덩이 같았어요. 법정에 처음 서는 날 저는 긴장한 채 재판정 문을 열었어요. 마주 보이는 자리에는 아내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은 퀭하고 살도 많이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에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이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시간이 온 것뿐이었어요. 판사가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고 아내 쪽 변호사는 말했어요. 피고는 원고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전까지는 혼인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자신들의 불륜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 결혼 생활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포장하려는 그 태도. 마치 피해자인 척하고 있는 그 말투에 치가 떨렸어요. 제 변호사는 강하게 반박했어요.
혼인 관계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부정행위입니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영상 일부를 법정에서 틀었어요. 순간 재판정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소파에 앉아 웃고 있는 아내와 옆집 남자의 모습. 일반적인 친구 관계로 볼 수 없는 친밀한 스킨십. 메시지 캡처 화면에서는 둘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일부 판사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심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미 수백 번 봤던 장면이지만 그곳이 법정이었기 때문에 더 수치스럽고 더 치욕적이었어요. 옆집 남자 역시 증인석에 서야 했어요. 법원에서 출석 명령을 받았고 그는 억지로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초조함이 가득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귀하는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개인적인 관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판사가 다시 물었어요. 혼인 중인 여성을 상대로 관계를 지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입을 떼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감정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반성이라고요. 반성은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증인석에 앉은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법정에서 모든 사실이 낱낱이 드러난 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이미 친정으로 짐을 옮긴 상태였고 그 집엔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묘하게 허전했어요.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고 제가 원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배신감과 치욕, 그리고 또 다른 감정들. 허무함이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는 건가? 이게 진짜 최선이었나?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함께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마음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아내가 연락을 해왔어요.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만나주기로 했어요. 모든 게 끝났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카페에서 마주한 아내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에 화장기도 없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어. 당신이 너무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약해졌어. 저는 말없이 들었어요. 그 모든 말이 변명으로 들렸지만 그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었기에 화는 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실감나. 나는 당신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상처만 남겨서 미안해.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 그날 이후 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어요. 자리를 정리하고 카페를 나섰어요. 뒤에서 들리는 흐느낌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래도 함께한 시간 중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었고 그 시절의 당신은 진심이었기를 바란다고요. 그것조차 거짓이라면 제 인생은 정말 너무 잔혹해지니까요.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나왔어요. 제 청구가 전부 인용됐고 이혼이 확정됐어요. 아내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옆집 남자 역시 상간자 위자료를 별도로 지급하게 됐어요. 저는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의 긴 터널이 끝났다는 느낌뿐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일뿐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퇴근 후 조용히 집에 들렀어요. 한동안 발도 들이지 않았던 신혼집이었지만 정리할 건 정리해야 했어요. 문을 열자 낯설고 싸늘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가구는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공간, 저녁이면 두 사람이 밥을 먹던 식탁, 평일 밤마다 누워서 TV를 보던 소파.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안에 있던 감정은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텅 빈 껍데기 같은 공간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젠 정말 끝이구나. 짐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가져갈 건 가져가고 버릴 건 버렸어요. 아내의 흔적은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옷장에 걸려있던 옷들, 화장대 위에 놓인 향수, 냉장고에 남아있던 식재료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짜증났고 괜히 건드리면 감정이 다시 올라올까봐 조심했어요. 가장 오래 붙잡고 있었던 건 사진이었어요. 결혼식 사진, 여행 사진, 생일 케이크 앞에서 찍은 사진들, 그때의 웃음이 진짜였을까? 그때의 눈빛도 거짓이었을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순간조차 현실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는 그 앨범을 종이 박스에 담아 맨 아래에 묻었어요. 버리진 않았어요. 아직은 그럴 수 없었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예전보다 작고 소박한 오피스텔이었지만 저에게는 마음 편한 공간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혼자 사는 법을 익히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것도,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도,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도 다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은 자유와 맞바꾼 감정이었어요. 자유는 외롭고 고독하지만 진실했어요. 적어도 이제는 거짓된 감정과 싸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직장에서도 한동안은 조용히 지냈어요. 이혼 소문이 돌까봐 걱정됐지만 다행히 큰 말은 없었어요. 몇몇 가까운 동료들만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들도 위로나 충고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저는 일에 더 집중했어요. 잡생각을 지우기 위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바쁘게 지내는 게 답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도움이 됐어요. 시간이 흐르자 서서히 모든 게 흐릿해졌어요. 얼굴, 목소리, 냄새, 손끝의 온도까지 전부 희미해졌어요. 몇 달 뒤 길을 걷다가 우연히 옆집 남자의 소식을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였는데 그 남자는 이사를 갔고 직장도 그만뒀다고 했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상간자 소송 때문에 사회적 평판도 망가졌을 테고 주변 시선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분노도 없었고 통쾌함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의 결과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된 거예요. 자업자득이라는 말 외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었어요. 아내는 그 후로도 몇 번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엔 미안하다는 메시지였고 나중엔 한 번만 얼굴을 보자는 말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후회는 그 사람의 몫이고 그 후회까지 제가 짊어질 필요는 없었어요. 저는 제 몫의 상처만 안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걸 안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휴가를 냈어요. 혼자 바닷가에 다녀왔어요. 해가 지는 걸 천천히 바라보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고요한 바닷소리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나? 곧이어 대답이 들렸어요. 그래. 잘했어. 아팠지만 옳은 선택이었고 외로웠지만 진실한 길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고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어요. 상처받는 걸 피할 수는 없지만 반복하지 않을 수는 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지켜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은 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뭘 놓쳤는지.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에 집착하지 않아요.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니까요. 저는 이제 나를 믿고 나를 아끼기로 했어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누구의 그림자에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중심에 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상처받았거나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다면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누군가의 선택이 당신의 존재를 흔들 수는 없어요.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